자, 이제 도시개발법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시행자가 나왔는데 이 사업법은요, 계속해서 절차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사업의 개요를 정했었죠? 그게 개발 계획입니다. 개요를 정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온다? 구역이 정돼야죠. 도시개발 구역까지 했어요.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사업할 시행자 나오겠죠? 이제 시행자도 들어가자 이거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요, 시행자가 꽤 다양합니다. 총 12가지 시행자가 있어요. 12개 시행자를 나눠보면 일단 시행자 정의 나오고요. 공공시행자가 있어요.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나오는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세 가지.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종류를 다 합치면 12개거든요. 그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시행자가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정권자가 시행자 너 사업해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공공시행자를 보자고요. 공공시행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공공시행자라고 해요.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지자체는 공공이잖아요. 이건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지. 우리 공법에서 행정청인자 그러면 딱 둘밖에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을 뜻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공시행자는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끝에가 공사자로 끝난다고 그랬죠? 한국소주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개가 공사자로 끝나면 공공기관입니다. 토지주택공사라면 대부분 얘네가 사업을 하겠죠. 수자원공사라면 수자원은 댐을 관리하잖아요. 댐 유역에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수자원공사도 시행자 될 수 있다. 농어촌공사를 한다면 농업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고요. 관광공사라면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나오죠. 철도공사도 신도시개발 사업할 수가 있다. 왜죠? 철도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할 수 있잖아요. 역세권 개발. 그리고 철도를 이용해서 요즘에 관광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레일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이 나오거든요. 관광단지 만들 수 있다. 또 기차를 철도를 이용해서 물류를 이송할 수 있잖아요.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에 사업할 수 있습니다. 매입 공공기관은 뭐냐면 여기 A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어. A라는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했다.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어. 그럼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 땅을 B라는 자가 매입을 합니다. 이 공공기관을 매입을 해요. 텅 빈 땅을 매입했으니까 여기서 신도시가 말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전할 공공기관을 매입한 공공기관을 매입 공공기관이라 한다. 공공기관이고요. 정부 출연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국가철도공단이야. 얘하고요. 철도공사를 비교하셔야 돼요. 철도공사도 사업시행자가 되고요. 국가철도공단도 사업할 수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은 오로지 역세권 개발일 때만 사업합니다. 그죠? 역세권 개발할 때만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시행자가 되고요.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뿐 아니라 관광단지, 물류단지를 만들 수가 있죠.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그때는 국가철도공단만 대상이다. 그다음 지방공사가 나오죠. 이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이라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사자로 끝나도 공공이 아닌 지방공기업으로 본다. 서울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가 되겠죠. 요 4가지 바로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럼 공공시행자 중에는 행정청인자도 있고요. 얘네들은 공공이지만 행정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비행정청이지만 공공에 들어가는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공공시행자이고요. 그 다음 민간시행자라는 거죠. 민간시행자가 이제 7개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조합이라는 것은 합할합자거든요.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게 조합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조합이 명칭이 붙겠죠. 예를 들면 그 구역에 토지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우리 신도시 개발하자라고 모였다면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인데 조합에서 중요한 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시행자입니다.
우리가 사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호원용 방식이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고요?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하니 조합은 수용 방식 사업을 못한다는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의 핵심 요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갔다? 수도권 외니까 지방으로 갔다. 이것은 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을 적극 동조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 자기 기득권이 충분한 동네를 과감히 떨치고 지방으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 분권화에 적극 동조했으니까 그자에게 시행자 권능을 줍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공장이나 대학입니다. 공장이나 대학. 이게 대학 법인이죠. 대학이 말이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있었다고요. 자기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인구 분산 정책에 적극 동조했죠. 그런 대학인 법인에게는 지방으로 갔을 때 대학 캠퍼스 조성하고 대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신도시 개발이죠. 그 사업을 대학 법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중요한 건 외로 가야 돼.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되겠죠. 수도권 이외로 간다. 8번째, 주택법상 등록한 자 중 사업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이죠.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사업이래요? 토목사업이래요? 토목사업이잖아. 근데 주택법이라는 건 주택 짓는 법이니까 주택법상 등록한 자 그러면 건축업자를 뜻해요. 그럼 순수한 건축업자는 도시개발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상 등록한 자 중에서 괄호축을 봐야 돼. 주택단지를 할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지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건 토목사업을 뜻하죠. 그러니까 주택법상 토목적일 때 주택단지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민간이 또 나오겠죠. 8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의 민간 시행자입니다. 토목공사업자나 토목건축공사업. 자, 얘기했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토목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건축업자는 사업할 수가 없다고요. 토목자가 붙어야 돼. 토목업자가 사업할 수 있다. 토목자가 떨어지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개발업자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5번부터 11번까지 6개가 바로 민간 시행자입니다. 아까 공공 시행자가 1, 2, 3, 4. 민간 시행자가 5번부터 11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동 출자 법인이에요. 둘 이상이 공동 출자인 거죠. 조합을 제외한 둘 이상이 사업을 하자라고 목적으로 출자 설립한 법인이에요. 공동 출자 법인이지. 그럼 여러분들 1부터 4까지가 공공 시행자이었고요. 5부터 11번까지가 민간 시행자였고요. 12번이 바로 공동 출자 법인이죠. 이게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요. 근데 공동 출자 법인은 얘네들 둘 이상이 합치면 돼. 근데 누구는 제외했다? 조합을 제외했다고 돼 있지. 그 얘기는 조합은 공동 출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합은 왜 공동 출자를 못할까? 아까 조합은 무슨 방식일 때만 시행자,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공동 출자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아까 몇 번에 있었죠? 6번에 있었나요? 6번을 뺀 1부터 11번이 출자하면 공동출자 법이냐. 그럼 공동출자 법인은 공공으로 봐야 될까요? 민간으로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가 공공이었죠? 1과 2가 출자했으면 공과 공이 출자했으니까 공공으로 본다. 또 10번과 11번이 출자하면 민과 민이 출자하니까 민간으로 본다. 근데 예를 들어서 1과 11번이 출자했다. 1과 11번이 출자했으면 1은 공공, 11은 민간이잖아. 공공과 민간이 출자하면 뭐로 봐야 돼? 이건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 누가 더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느냐에 따라 그 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출자를 많이 한 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12가지 시행자를 살펴봤고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 이 12개 시행자 중에 너 사업해라고 누가 정해준다고요? 누구?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사업을 시행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12개 시행자를 좀 더 나눠보면 토지 소유자는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고 수용 방식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고요?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합니다. 그러므로 수용 사용 방식은 못하는 거고요. 공동출자도 못하겠죠.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입니다. 그렇다면 환지 방식의 원칙적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환지 방식의 원칙적 시행자는 1부터 12번 중에 두 가지를 뽑으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환지 방식의 원칙적 시행자입니다. 왜 그럴까? 환지 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 잔치. 동네 잔치는 동네 주민이 하는 게 딱일 거야. 그럼 1부터 12번까지 시행자 중에 동네 주민에게 가장 흡사한 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잖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환지 방식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이죠. 자, 행정심판은요, 시행자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때 지역 주민은 시행자를 상대로 따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행정심판이야. 왜 그렇게 했냐 따질 수 있는 거야. 행정심판. 근데 행정심판은 원칙은 누구한테 제기한다? 처분청의 가장 근거리 상급청, 직근 상급청, 직근 상급청에 제기하는 게 원칙이야. 처분을 내린 그 청의 가장 윗급에다 제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행정청 시행자였다면 윗급을 알 수 있잖아. 시군구의 윗급은 시도지사, 시도의 윗급은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청 시행자가 뭔가를 하다가 피해를 주었다면 그 윗급에다가 제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많잖아 지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뭔가를 했어. 잘못했죠? 그 자를 상대로 누구에게 심판 제기해야지? 그럼 그 자의 상급청을 찾아야 될 텐데 비행정청이니까 위계적 절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행정청인 자는 상급청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제기해야 돼? 비행정청 시행자를 누가 정해준다고요? 지정권자가 사업하라고 정해주잖아.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정권자에게 제기한다. 시행자를 지정해준 그 자에게 제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청이 시행자였다면 상급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였다면 그 자를 지정해준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행자 변경이죠. 계속해서 시행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자 12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지정권자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행자를 변경한다. A라는 시행자를 뽑아놨더니 그 자가 제대로 사업을 못하더라. 그때 B로 사업 시행자를 바꿔야지. 바꾸는 게 지정권자. 그럼 변경도 똑같은 절차죠. 시행자 지정을 누가 해준다고 그랬죠 아까? 지정권자. 그러니까 변경도 지정권자가 변경하는 거지. 그럼 변경의 사유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일 때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시계 인가를 받았으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2년 될 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다는 얘기죠.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는데 2년 될 때까지 착수를 안 하더라. 그럼 사업에 의지가 없더라고 시행자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지정권자가. 두 번째,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인가가 취소가 됐으니 자격이 박탈됐잖아요.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행제 부도 파산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시행자를 바꾸자. 누가? 지정권자가. 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구역이 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작성을 안 하더라 이게요. 구역은 정해줬어요. 그럼 빨리빨리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작성을 안 한다면 시행자를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구역이 정됐어요. 근데 아까 배웠던 3년이 나오죠? 3년에 실시계획 인가 작성을 안 했습니다. 구역 정됐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작성을 안 했대. 이건 무슨 사유? 구역 해제 사유였잖아. 해제. 3년에 실시계획 작성 안 하면 해제 사유지. 근데 이게 1년으로 바꿔보자. 구역 정됐다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작성 안 했다면 그때는 시행자 변경 사유잖아.
1년의 변경, 3년의 해제 사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빈출 오답 질문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지로 시행합니다. 시행제로 정지한다가 구역정보지로부터 2년 이내 사업에 관한 실시행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때 시행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구역이 정됐는데 몇 년이래요? 2년 이내 실시행 결정을 안 했다면 시행자 변경한다. 분명히 시행자 변경 사유잖아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구역 정됐으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실시행 결정을 안 했을 때 변경이 되는 거지 2년이 아니라는 거죠. 2년이 아니고 1년 그래야 맞죠. 이건 X입니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대행 보자. 계속해서 시행자입니다. 대행이라는 게 뭐죠? 사업 시행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민간시행자는 창의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공공시행자는 변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공공은 복지부동,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그나마 약한 게 설계나 분양이에요. 설계나 분양을 민간에게 맡기면 창의적으로 분양 광고도 잘하고 설계도 주부를 위해서 잘 설계를 변경합니다. 근데 공공이 하면 물론 잘하죠. 잘하는데 민간보다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인자가 좀 떨어지는 건 민간에게 대신시키겠다는 얘기지. 자, 보자. 공공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업 사업자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대행시킬 수 있죠? 설계 나오잖아요. 실시계획 설계랄지 분양 나오잖아요. 설계나 분양은 공공시행자가 딸린다. 이걸 주택법상 주택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또 부지 조성 공사랄지 기반시설 공사도 대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뭘까요? 대행시킬 수 있는 시행자는 무슨 시행자? 공공시행자. 이게 포인트야. 공공인자만 대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대행이 없어요. 공공인자만 설계 분양이나 기반시설 공사 등을 대행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신탁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맡긴다는 얘기죠? 이건 민간만 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가지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하자. 대행은 어떤 시행자만 대행시킬 수 있다고요? 공공시행자. 신탁계약으로 사업 시행을 시킬 수 있는 자는 민간 시행자. 그때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야만 신탁계약에 사업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등의 위탁 시행이죠. 위탁이라는 건 맡긴다는 얘기죠. 덩치가 큰 사업 있잖아요. 아주 덩치가 큰 건 국가 등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행자는 항만이나 철도 덩치가 큽니다. 이런 시설 등을 국가랄지 지자체랄지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해서 시행시킬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공공인자는 대행을 시킬 수 있다. 민간인자는 신탁계약 사업할 수 있다. 덩치가 큰 건 공공기관 등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사업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시행자를 했어요. 자, 이제 순서로 잡아봐요. 사업을 할 때 개요가 필요했었죠? 개발계획. 개요를 잡았으니까 구역 정도해야죠? 도시개발구역. 구역이 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오지. 우리 지금 시행자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행자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12가지가 있었죠? 그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자가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하고 가자 이거지. 도시개발조합. 그럼 도시개발조합도 시행자 맞습니까? 맞고요. 도시개발조합은 민간 시행자이죠.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만 사업하죠. 그러니 수용방식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도시개발조합이죠. 조합. 합자는 합한 합자죠.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게 조합입니다. 우리 신도시 개발하자 모이면 도시개발조합. 재건축할까 모이면 재건축조합. 재개발하자 모이면 재개발조합. 주택지자 모이면 주택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개발조합이니까 도시개발 사업하자라고 모인 집단을 뜻합니다. 자,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봅니다. 권리 행위자는 법인과 자연인으로 나눠지죠.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이죠. 법인은 그러니까 조합도 법으로 만드는 사람의 단체예요. 그게 법인으로 합니다. 이 법 규정을 제어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본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왜 사단으로 본다? 조합은 사람의 단체잖아. 사람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제 사람의 모임은 재단법인이죠. 그래서 조합은 사람의 모임이니까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립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등기를 하면 성립됩니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권리 능력의 취득을 배웁니다.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자연인 출생했을 때. 법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법인이 설립등기하잖아요.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 탄생된 거야. 그러니까 등기했을 때 법인은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 조합은 법인으로 보니 등기를 했을 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고 그때 조합은 성립됩니다. 실제 조합이 됐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조합은 언제 성립된다? 등기했을 때. 자, 인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죠? 정관은 조합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대부분 조합은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유독 도시개발조합만 지정권자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그 7명 이상은 모여야 조합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운의 럭키세븐 7명입니다.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 인가 받습니다. 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합니다. 변경도 똑같은 조야죠. 조합 만들 때 인가 받는다면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는다. 변경 인가 받습니다. 변경은 똑같은 절차예요.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 똑같이 변경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 있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면 이건 경미한 변경. 경미한 거죠. 경미한 변경이니까 이것은 인가까지 받을 필요 없고 신고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인가를 받았잖아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칙은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경미한 변경이야. 경미한 변경은 인가를 받을 필요 없고 신고한다 두 가지. 주된 사무소재를 변경한다. 공고 방법 변경하는 건 신고로서 풀어주고 있다. 자, 조합원을 볼까요? 누가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이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봅니다. 누가 조합원이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것을 당연조합원이라고 한다. 당연조합원이 뜻이 뭐죠?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만 갖고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 당연히 조합원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누가 조합원이라고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따라서 거주랑 무관합니다. 구역에 토지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 실제 거주 안 해도 돼요. 당연 조합원이니까. 동의를 안 해도 조합원이야. 애들도 조합원이야. 그죠? 전과자도 조합원이야. 바보도 조합원이야. 누구 본데?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만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 거주 안 해도 돼. 동의 안 해도 돼. 바보도 돼. 얼라들도 다 된다 이거지. 누가 조합원? 토지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를 할지 그 토지 지상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조합원이다?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 조합원이라고 했죠. 자, 이제 동의. 자, 조합이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인가를 신청할 때는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겁니다. 대개 동의는 분수가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앞쪽은 면적, 뒤쪽은 총수라고 했습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데 앞과 뒤가 동시중지니까 와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또는이면 틀린다고 그랬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자고 했는데 이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고 하죠. 토지 면적이니까 앞쪽 분수예요, 뒤쪽 분수예요, 앞쪽 분수지. 요걸 산정할 때는 국공유를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토탈 면적이기 때문에 국공유를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토지 한 개를 5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숫자를 5명으로 보지 말고 대표 공유자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고 동의자 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는 각각을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구분 소유권은 각각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각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유는 1, 구분은 각각으로 본다.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죠?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 기대 심리. 그쵸? 그럼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야. 자꾸 쪼갤 거야. 자꾸 쪼개가지고 자기 지분을 넓히려고 할 거야. 자, 그래서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에 따른 공람공을 그 후에, 기대 심리 후에 구분 소유권을 자꾸 분할해. 자꾸 쪼갠다고. 숫자 늘리려고. 이것은 민법상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잖아. 이걸 우리 공법에서 야로 친다고, 야로. 제가 만든 말, 야로 친다. 이건 야로란 말이에요. 따라서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공람공을 전의 숫자로 산정하고 증가된 숫자는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로는 X. 야로. 속임수 게임스란 얘기지. 야로는 산입하지 않겠다. 기대 심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숫자를 증가했다면 그건 따지지 않겠다 이거야. 그래서 자,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공유는 1, 구분은 각각, 야로는 X.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산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의 순서 따질 때는요. 그 구역에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도 있을 거예요. 동의 순서, 즉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을 때는 처음에 사유지부터 받자 이거지. 그리고 부족할 때 국공유지로 가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국공유지로 가지 않습니다. 사유지를 가서 이 동의를 다 받았다면 끝나는 거고 사유지를 갔는데 동의를 못 받았다. 그때는 부족한 걸 국공유에서 충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따질 때는 국공유지 포함하지만 순서 따질 때는 처음부터 국공으로 가지 않는다. 또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철회 이미 철회했으니까 이 경우 숫자에서 제외시킵니다. 인가 신청 전에 철회가 됐으면 그 숫자는 제외시킨다. 또 동의 간주. 조합 인가에 동의를 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대.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면 포괄 승계 개념으로 그 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요 예를 한번 들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는데 땅이 이제 사유지, 국공유지로 나눠집니다. 사유지가 12만 제곱이 있고요. 여기 국공유지가 3만 제곱이 있죠. 토탈 얼마? 15만 제곱. 이게 도시개발 구역인데 12만은 사유지. 국공유지는 3만 제곱의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다 조합 인가를 신청을 받아야 돼요. 조합 인가를 받을 때 면적의 3분의 2 동시에 와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총수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생각하자. 면적 3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따질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시키라고 했잖아요. 이걸 포함하니까 토탈 15만 제곱이죠. 15만 제곱미터의 얼마가 필요해? 3분의 1. 이걸 계산해 보면 약분해서 5가 되니까 10만 되죠. 10만 제곱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거야. 그럼 10만 제곱의 동의를 받을 때 처음부터 일로 가지 말라는 얘기지. 처음에 어디로 가? 여기 계산돼 있네요. 계산해놨구나 여기. 15만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10만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처음엔 어디로 가요? 동의 순서 사유지부터 가는 거야. 사유지를 간 다음에 해당이 안 되면 국공유로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10만 제곱의 찬성이 필요하죠? 여기를 딱 가가지고 10연을 다 받았대. 10연을 받았다면 10만 통과했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사유지로 가서 9만 밖에 못 받았어. 10만 제곱의 동의를 받으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9만 밖에 못 받았다? 부족하잖아, 1만이. 이것은 여기 가서 1만 이상을 받아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동의 순서를 따질 때는 처음에 사유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 또 토탈 면적 따질 때는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요. 나머지 조합을 싹 정리를 끝내겠습니다.